올해 연말이 되면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올 한 해를 장식했던 10대 뉴스, 아마 이런 헤드라인을 뽑겠죠. 올해는 이미 정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운동의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 세계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을 했는데요. 그 이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하반기에도 이 통일 그리고 북한이라는 키워드는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황당한 화제가 될 텐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삼성증권 북한 투자전략팀의 유승민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연일 이 북한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증권 업계에서도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업계 최초로 이 북한 전담으로 투자전략팀을 꾸리셨는데 그 계기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우리 금융시장에서 북한 이슈는 뭐 예전부터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도 저희도 어떤 금융시장 이벤트라든지 그럴 때마다 이제 북한 이슈를 점검하고 다뤘던 것은 오래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의 상황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난해 이후로 북한의 문제들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좀 더 직접적이고 또는 포괄적으로 좀 넓어지고 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북한이 이제 개혁 개방의 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산업의 또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검토할 부분이 있겠다 해서 저희가 좀 전문적으로 인력도 늘리고 또 투자도 해서 북한을 좀 분석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팀을 꾸리게 됐습니다. 네, 그동안 증시에서는 대북 관련해서는 테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그러면 좀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봐야겠네요. 단기적인 테마라기보다도 장기적인 성장 동력 또는 새로운 어떤 그 신성장 스토리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큰 틀에서 이 국민 정서 측면에서 사실 통일하면은 한켠에서는 정말 굉장히 큰 미래 이런 우리 민족의 염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감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경제적인 통일 비용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통일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은 이제 전통적으로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목표 소득 방식이라 그래가지고요. 북한의 인민들의 어떤 지금 낮은 소득이 한국의 어떤 수준까지 단계별로 접근하려면 뭐 10년이 걸리고 뭐 30년이 걸리고 기간이 있겠죠. 그런 가정에 따라서 추정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항목별 추정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북한 주민들의 복지 수준 또는 이제 인프라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할 때 얼마큼 비용이 들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주의하실 점은 모든 것들이 흡수 통일을 전제로 해서 계산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냉정히 본다라면 북한에 대한 우리의 그 향후의 관계는 물리적 통일은 좀 오히려 멀어진 느낌이 좀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감도 높아졌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낮은 단계의 통일, 경제 교류와 서로 갈등이 더 멀어지는 이런 것들은 사실 더 가까워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통일에 대한 지향점이 되겠죠. 그런데 과거식의 그 통일 접근 방식과 비용 추정은 좀 문제가 있고요. 독일의 사례로 보면은 91년부터 2003년까지 통일 비용을 집계해 본 걸 보면 대략 한 1조 2,800억 유로 정도가 들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중에서 절반 정도는 통합비용, 또 위험관리 비용 이런 것들이었고요. 실제로 우리가 관심 있는 인프라라든지 이런 쪽의 직접 비용은 12.5%밖에 안 들었습니다. 아마 저희 생각에는 향후에 이런 점진적인 통일을 향한 이런 통합과 어떤 경제적 협력이 가셔야 된다면 아마 과거에 봤던 통일 비용보다는 훨씬 적은 그런 수준의 통합 비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제 우리만 온전히 통일한 이후에 경제적인 수혜를 입을 수가 없을 수도 있다. 워낙에 사실 수위 숟가락을 얹는 그런 국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 여러 국가가 좀 목소리를 내다 보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시각들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그것은 아까 질문하셨던 거랑 정반대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비용은 가급적이면 안 내려고 하는데 이익은 더 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굉장히 이제 복잡한 문제가 있긴 하는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북한의 입장에서 과거와 현재까지 최고의 위협은 미국이었습니다.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언제든지 무너질 정권으로 봤었던 것이거든요. 하지만 북한의 미래의 위협은 대한민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북한의 향후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남한과 체제 경쟁과 경제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불안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우리 남한의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 역할을 인정하고 또 상당 부분 경제 협력에 동참하도록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해외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을 투자할 때 한국이라는 어떤 중간 매개체 또는 파트너를 같이 가고 싶어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상당 부분 우리한테도 기회들이 저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레 뭐 겁을 먹는다거나 굳이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또 경제적인 그런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증시 측면으로 조금 더 압축을 해볼게요. 사실은 판문점 선언이 있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뭐 2천여 개 증시 종목군들이 다 수혜주다라는 얘기가 있을 만큼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좀 진행되는 부분들은 하나 둘씩 뭔가 우선순위가 있는 모습인데요. 어떤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시장 전체적인 영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을까? 뭐 없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본다라면 한국의 주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할인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살펴보면은 신흥국 전체가 같이 받는 할인 요인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신흥국보다도 한국이 더 할인받고 있거든요. 그것은 한국 고유의 할인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단기적으로 그게 개선되지는 않을 겁니다. 장기적으로 한국의 신용등급이 북한의 그런 위험 해소로 인해서 상향 조정되고 또 투자자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와 좀 달라지면은 아마 점진적으로 이 부분은 개선이 될 것이고요. 아마 장기적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알파까지 나올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어떤 시장 전체적인 접근이 아니라 개별 산업별로 본다라면 향후에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그에 따른 경협의 단계에 따라서 아마 산업별로 기업별로 분명히 이제 그 수혜를 보는 그런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기업 단에서 본다라면 전혀 없었던 비즈니스가 새로 생기고 시장이 창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투자 기회 측면에서 많은 그런 그 매력적인 기업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만 놓고 보면은 아무래도 또 이런 체육 교류라든지 있죠. 그리고 또 이런 남북 간의 만남,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 같은 부분, 그리고 또 도로 현대화 협의 뭐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 순서가 될 만한 부분, 혹은 뭐 SOC에서도 계속해서 뭐 철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기는 하는데 진전에 있어서는 계속 약간의 좀 아쉬움도 남거든요. 어떤 부분을 보고 계세요? 지금 진전이 빠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가 돼야 되고요. 그에 대한 보상으로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향후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이 되고 아마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아마 머지않은 시점에 단계별로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대략 초기 단계에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프라 당연하고요. 인프라는 이제 순서가 좀 있는데 우선 발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북한의 상황을 본다면 철도의 영향력이 큽니다. 철도 그리고 동시에 항만과 도로는 좀 개발이 될 것 같은데 항만 같은 경우는 이제 물류 왜냐하면 인프라 개선 역시 개선하려면 물류가 없으면 안 될 텐데 열악하기 때문에 항만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축이 될 거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그 건설이라든지 건자재 또는 기초 소재 이런 것들의 수요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항목은 북한이 처음에 개방을 전면적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특구 중심으로 할 거거든요. 근데 각 특구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특성과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산이랑 금강산 관광특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관광으로 특화된 지역이고 개성이나 이제 평양 이런 쪽은 이제 그 어떤 공단으로 제조업으로 특화되어 있거든요. 이런 특구별로 어떤 기업들이 진출하고 사업 기회를 찾을 때 그에 따른 어떤 또 가치 평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초기 단계 세 번째 접근은 이 북한의 어떤 인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당장 공장을 만들어서 이제 제공할 수 없으니까 어떤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 의약품 그리고 생필품 이런 것들에 대한 구매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아마 그쪽에서 기업들이 또 수혜를 얻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현재까지는 좀 증시에서는 이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단순히 뭔가 이럴 것이다 이런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서 대북 관련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사실인데요. 이제는 조금 더 뭔가 근거 있는 투자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기준점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그거의 모든 그 근본적인 그 걸림돌은 북한의 비핵화의 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비핵화 프로세스를 신뢰감 있게 제시를 하고 미국이 그에 따른 보상으로 단계별 어떤 경제 그 문제들을 풀어주면은 그때부터는 아마 이제 기업들의 구체적인 투자 기회들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알 수가 없죠. 다만 올해 북한은 그 9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지날 겁니다.
왜냐하면 9.9절 북한 이제 내부의 건국기념일이 있고 또 9월 셋째 주에 이제 유엔의 개막일이 있거든요. 이런 등등을 전후해서 북한의 내부 일정과 미국의 또 올해 중간 선거 또 2020년에 이제 재임 선거 등을 고려한다라면 비핵화 프로세스를 마냥 늦췄을 때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익이 오히려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아마 비핵화 프로세스가 올해 말까지 일정 부분 진행이 될 것이고 아마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는 투자자들께서도 어떤 기업을 투자해야 될지 어떤 산업이 효익을 얻을 수 있을지를 아마 구체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그때쯤 되면은 조금 더 분명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꾸준히 좀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뉴스를 지켜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통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에 있어서 물론 이제 한 걸음을 뗐을 뿐이죠.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숙제가 남아있는데요.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또 증시 투자자 관점에서도 뉴스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토마토 인터뷰 소통에서는요. 삼성증권 북한 투자전략팀장 유승민 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